장인어른, 죄송한데 부탁 하나 드릴게요. 무슨 일인가?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데 제출할 서류가 제 책상 위에 있거든요. 그거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알았네. 어디로 가져다 주면 되나?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과 비서실로 오세요. 아, 퀵 오셨죠? 여기 서류 놓고 가시면 됩니다. 에이, 무슨 퀵까지 시키고 그러세요. 아, 급해서요. 여기 서류 두시고 가시면 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가슴 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야채 가게에서 일하며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장남으로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챙기며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도승아, 너라도 대학은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요,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동생들 대학 보낼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승아, 너는 성적도 괜찮은데 대학 안 가고 취업하는 거 정말 괜찮겠니?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동생의 학비를 책임져야 했고 부모님의 허리도 점점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돈 벌게요. 처음 시작한 취업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고졸 사원을 뽑는 회사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 작은 공장이나 식당 아르바이트뿐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이시네요. 죄송하지만 매일 새벽 그는 구인신문을 들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군데, 4군데를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양복은 하나뿐이었지만 매일 아침 정성껏 다림질을 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눈치가 보여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작은 회사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사장님은 그의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네, 왜 대학을 안 갔나?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해서요. 동생들 위해서라 그래. 한번 써보지. 첫 월급은 생각보다 적었지만 그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제 첫 월급이에요. 통장을 건네받은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날 밤 늦게 술 한 잔을 사주셨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가 최연소 사원이었습니다. 선배들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복사, 서류 정리까지. 그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야간 자동차 학원에 다녔습니다. 영업사원이 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교재를 보다 잠이 들어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도승이가 가장이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그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성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의 끈기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고 상사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입사 2년 차 회계부에 새로 온 여직원과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단정한 치마 정장 차림에 은은한 미소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김도승 씨, 이번 영업 보고서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퇴근 후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게 되면서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두 동생의 학비를 걱정하는 맏딸이었습니다. 서로의 처지가 비슷했기에 대화는 더욱 공감되었습니다. 저도 동생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연애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눠 먹고 퇴근길에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함께 먹는 소소한 데이트가 이어졌습니다. 휴일에는 공원을 함께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그들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가난한 살림이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겠다는 두 사람의 다짐에 축복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자. 응.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자. 결혼 후 처음 3개월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소식과 함께 찾아온 심한 입덧은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주 구토를 하게 되자 결국 그녀는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더 버텨볼걸. 괜찮아. 지금은 아기랑 내 건강이 더 중요해. 그는 퇴근 후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아내를 챙겼습니다. 월급은 넉넉지 않았지만 검소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두 남매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들은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고 딸은 영어와 국어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걱정과는 달리 두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수학 문제를 도와주었고 동생은 오빠의 영어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두 남매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아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고된 청소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두 남매의 성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과 계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딸은 문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학부모 상담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방학 때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촌의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사왔을 때 그의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아빠, 이거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고마워, 아들. 근데 너희가 써야지. 아니에요.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예요. 수능을 앞두고 두 남매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아내를 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퇴근 후 피곤한 모습의 아버지를 보며 응원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드디어 수능 날이 왔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유명 공과대학에, 딸은 상위권 문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온 가족이 모여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날도 보내. 그래, 애들이 잘 자라줘서 정말 다행이야. 대학 입학 후에도 두 남매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등록금의 일부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대학 생활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두 남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보며 그와 아내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답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두 남매는 각자의 전공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빠, 이번에 해외 인턴십에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아들은 3학년 여름방학 때 미국의 한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어 실력과 전공 지식을 인정받아 현지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딸 역시 전공을 살려 대기업 인턴십에 참여했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조기 채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취업 확정됐대. 그래? 이제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주말이면 두 남매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들은 해외 취업을 목표로 토익과 전공 공부를, 딸은 회사 입사를 앞두고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도서관 가지? 응. 그래야지. 그들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들은 미국 기업의 정규직 오퍼를 받았고, 딸은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 교육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다 컸네. 그래, 걱정했던 것보다 잘 자라줬어. 아들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이런 거 사지 말고 내가 써야지. 저 이제 돈 벌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입사 후 첫 월급으로 부모님을 고급 한정식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동안 청소 일을 하며 고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예약한 자리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고생시켜 드린 만큼 효도할게요. 두 남매의 성공을 지켜보며 그들 부부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새벽 청소로 굳어진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마다 딸이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아들은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가족의 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미국에서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두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부모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그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 사장은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부장님, 우리 회사의 산증인이셨습니다. 퇴직금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급과 퇴직연금이 더해져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통장 잔고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 고생 많았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아들이 현지 회사의 한국계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에 소개드릴 사람이 있어요. 화상통화로 처음 본 예비 며느리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그녀는 아들과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결혼식은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와 아내는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했고 푸른 태평양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날도 보내. 결혼식 날 신부 측 부모님도 한국 계셨기에 대화가 술술 풀렸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벤처기업가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1년 후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아기 사진을 보내왔고 화상통화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기가 아빠 눈썹을 닮았대요. 둘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그와 아내가 직접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 동안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서툰 한국말로 부르는 손주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며느리는 한국 음식을 배워 시부모님의 입맛을 맞춰주었고 아들은 주말마다 부모님을 관광지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 또 오고 싶구나. 귀국 후에도 손주들의 사진과 동영상은 매일같이
도착했습니다. 첫째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둘째가 첫걸음마를 떼는 순간도 영상으로 함께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래,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이제 그의 하루는 손주들의 사진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화상통화로 마무리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대 기술 덕분에 가족의 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딸이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 법무팀과 정부 부처 간 협력 사업 회의에서 사위를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팀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석입니다. 처음 마주친 사위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아들다운 세련된 매너와 부드러운 말투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정부 부처 간의 협력 사업이 늘어나면서 회의도 잦아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회의 끝나셨나요? 저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퇴근길에 함께 걷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딸은 사위의 지적인 대화와 따뜻한 배려에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행정관님은 어떻게 공직자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3대째 공직자 집안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고 싶었죠. 회사에는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자 유망한 젊은 관료와 회사 직원의 만남이라는 것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민지 씨, 박 행정관님이랑 진전이 있나 봐요? 네,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중이에요. 사위는 주변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딸을 대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약속을 잡아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민지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반년간의 만남 끝에 사위는 정식으로 만남을 신청했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서 딸에게 청혼하면서 부모님을 뵙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소박하시지만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사위는 처음 자신을 소개하러 올 때 비싼 양복을 맞춰 입고 왔습니다.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격식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 뒤에 감춰진 오만함도, 정중한 말투 속에 숨겨진 차별의식도, 단지 모두가 좋은 신랑감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만남이 깊어질수록 사위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공손했지만 때때로 은근한 신분차별적 발언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는 약간의 술 기운을 빌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보통 장관급 이상하고 혼사를 하는데 딸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사위의 진심이 아닐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진지해질수록 시댁의 압박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준서가 결혼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자주 들려왔고 딸은 이를 우연히 듣게 되곤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사위의 동료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면서도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딸의 친구 한 명은 은근히 걱정을 표했습니다. 민지야, 그 사람 너무 가문만 보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딸은 이 모든 징후를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사위가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와 공손한 태도가 그의 진짜 모습이라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서도 사위는 은근히 딸의 취향을 교정하려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준의 물건들을 써야 할 텐데 미리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사위의 이중적인 모습은 계속됐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다정했지만 그의 지인들을 만날 때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연락해 왔습니다.
퇴근 후 곧장 온 듯 회사 정장 차림이었고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7살이 된 딸의 결혼 문제로 늘 마음 한켠이 무거웠던 터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공무원이에요. 올해 42살이고요. 첫 만남 날 그는 아내와 함께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이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키가 크고 듬직한 체격의 사위는 맞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깊이 있는 눈빛과 차분한 말투에서 신중한 성격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 늦은 나이에 귀한 따님을 만나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은 분을 만났다니 다행입니다. 식사 중에 사위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사위 될 사람이 참 듬직해 보인다. 그래,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것 같아.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사위는 주말마다 찾아와 장인어른과 등산도 가고 장모님의 손맛이 담긴 음식도 즐겼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대로 하거라. 딸은 결혼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매일 밤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상의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시집을 가네요. 그래, 벌써 이렇게 컸구나. 예비 신랑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고 특히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며 좋은 보약을 지어왔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는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딸은 매일 저녁 퇴근 후 웨딩숍에 들러 드레스를 맞추고 예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가끔 딸이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잠든 것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우리 딸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아니에요, 아빠. 전 정말 행복해요. 상견례 날 그는 아내와 함께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도는 이미 도착해 계셨고 단아한 한복 차림의 예비 시어머니와 중후한 양복 차림의 예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준석이가 늦은 나이에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아니에요. 저희 딸이 과분한 사위를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녀들의 행복이 최우선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젊은 애들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죠. 시어머니는 수저를 들어 음식을 골라 그의 아내의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사돈, 많이 드세요. 앞으로 자주 뵈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사위의 집안은 3대가 모두 명문대를 나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과 달리 소박하고 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사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신혼집 보증금에 보태세요. 아니, 이런 걸 왜? 받으세요. 저희도 딸 시집 보낼 때 이런 마음 아시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댁이 참 좋은 분들이네. 그래, 너무 걱정했나 봐. 다음 주말 사돈이 직접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박한 아파트였지만 시어머니는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보며 연신 칭찬했습니다. 사돈 손맛이 참 좋으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걸린 자녀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님을 참 잘 키우셨네요. 저희 아들이 복이 있는 거죠. 두 집안은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주말마다 오가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격식과 체면을 중시할 것 같았던 첫인상과 달리 사위의 부모님은 소탈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자주 뵈어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신혼 초기 딸 부부는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항상 고급 과일이나 선물을 들고 왔고 딸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그립다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희 집은 이제 좀 적응했어요. 그래.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고. 신혼집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사위는 딸을 위해 인테리어도 새로 했다며 자랑했고 딸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러게, 걱정했는데 괜히 했나 봐.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딸 부부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는 딸의 변화가 마음에 걸렸지만 세대계 적응기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아내는 매일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딸은 피곤하다며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사위가 퇴근 후 혼자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민지가 임신했습니다. 순간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연락이 뜸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네, 입덧이 심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와 함께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딸은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래, 엄마도 너 낳을 때 입덧 심했었어. 사위는 출장이 잦아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매일 딸의 집으로 가 반찬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여보, 나도 참 힘들었는데 우리 딸도 고생이네. 그래도 이제 곧 예쁜 손주도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시작된 딸의 임신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해 직장도 휴직을 해야 했고 사위는 바쁜 업무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입덧이 한창이던 딸을 위해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위는 평소와 달리 술을 과하게 마셨고 얼굴이 붉어질 때쯤 돌연 태도가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솔직히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존중의 기색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사실 처가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는 와인잔을 비우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안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아버님은 평생 월급쟁이로 사시고 딸이 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사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뭘 그만해? 난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장모님은 지금도 건물 청소하시잖아? 우리 엄마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손을 떨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청소가 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시나. 부끄럽죠. 당연히 부끄럽죠. 내가 고위 공직자 집안의 자제로 이런 처가를 둘 줄 알았겠습니까? 사위는 이제 완전히 취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에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이런 처가를 두다니.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해? 내가 시집 와서 우리 집안 격이 떨어진 게 죄송한 거 아니야? 그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험한 꼴 보지 말고 나가게. 뭐라고요?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라고. 사위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취기 어린 눈으로 그를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나가죠. 어차피 이런 자리 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딸이 사위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사위가 나간 후
식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딸은 오열했고 아내는 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정했던 사위의 첫인상, 겸손해 보였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딸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임신 중인 딸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의 돌변은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사위의 직장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준서가, 이제 너라도 가문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위직 진출을 바라보던 그의 꿈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더욱 빈번히 찾아와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준서가 엄마 친구 며느리들은 다들 장관급 집안이라 품위가 남다르더구나. 이런 어머니의 말들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딸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혼자 삭히며 지냈습니다. 임신 초기에 힘든 시기였지만 시댁에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심한 입덧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사위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검사하듯 살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부터 며느리의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들, 이렇게 살림을 하면 쓰나 너희 아버님 다시 정계에 진출하실 텐데. 정계에서의 실각, 법조계의 진출의 어려움, 어머니의 잔소리가 겹치면서 사위의 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의 바른 사위였지만 술만 마시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사돈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직 장관 부인이었던 한 친구가 아내를 우연히 보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준서가, 어제 내 장모님이 청소하시는 건물에 내가 들렀었는데. 이 말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위 공직자 집안의 자제로서 장모가 건물 청소부라는 사실이 그의 체면을 구기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노력해봐. 이게 뭐야?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그의 속에 켜켜이 쌓였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술자리 사건 이후 딸은 스트레스로 인한 전치태반 증세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병원에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매일 아내가 병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한데 부탁 하나 드릴게요. 무슨 일인가?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는데 제출할 서류가 제 책상 위에 있거든요. 그거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입원해 있는 딸을 생각해 승낙했습니다. 알았네. 어디로 가져다 주면 되나?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과 비서실로 오세요. 비서실 앞에서 서류를 전달하려는 순간 사위가 젊은 동료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아, 퀴고 오셨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위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기 서류 놓고 가시면 됩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퀵까지 시키고 그러세요. 아, 급해서요. 여기 서류 두시고 가시면 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가슴 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겪을 상처를 생각하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보여준 막말과 모욕적인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딸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었네요. 시간이 지나고 산부인과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딸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평일이었기에 사위는 당연히 회사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아. 오늘 와이프 안 들어와 저녁 때나 들어올 거야. 침실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젊은 여자가 사위와 함께 나왔습니다. 둘 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가방을 들고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의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돌아보니 딸이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말할게요. 딸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사위의 늦은 귀가,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호텔 영수증들. 처음엔 안마방이었어요. 출장 가서 피곤하다면서 다녔는데 딸은 흐느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위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대학생과의 문자 내용, 신용카드 내역에 찍힌 모텔 기록들. 임신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는데 그때부터 여자들을 더 만났나 봐요.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동안 한 번도 폭력을 쓴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만하세요. 아내가 말렸지만 이미 그의 주먹은 사위의 얼굴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위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그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혼해라! 아빠, 이런 인간이랑 더는 살 수 없어! 그날 밤 딸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방문과 고발 다음 날 아침 그는 딸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증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위의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그리고 몰래 촬영된 사진들까지. 과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비서실에서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인사과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 사위 박준석 씨 비위 사실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는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딸이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부적절한 만남의 증거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제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곧바로 감찰계에 연락했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세요. 그날 오후 사위는 감찰 조사실에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간녀로 지목된 여직원도 같은 시간에 불려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사위는 지방소도시의 법원으로, 여직원은 다른 지방청으로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건은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게
국장님의 지시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에 사표를 던졌고 여직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라. 이제 다 끝났어. 그날 저녁 바깥사돈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문이. 가문이요. 제 딸 인생은 어쩌고요? 결국 사위 아버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공직자로서의 사위의 경력은 끝이 났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40년 경력의 김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듣자마자 승소를 장담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부정행위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6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위 측에서는 합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재판이 시작되자 사위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CCTV 영상까지 불륜의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총 23회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이 확인됩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양육권은 단독으로 딸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위는 월 300만 원의 양육비와 2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민지 좀 설득해 주세요. 법대로 하자며 끝까지 법대로 가보자고. 이어진 상간녀와의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5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났고 그녀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빠. 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사위는 이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시골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난 날, 사위의 아버지가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잘못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좀 살려주세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사위가 발을 걸어 막았습니다. 제발 5분만이라도 말씀 좀 나눕시다. 잠시 망설이다 그는 현관 앞에서 사위를 맞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저 지방에서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잘 안 됩니다. 위자료도 마련하기 힘들고. 비에 젖은 사위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어요. 그는 사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유망했던 사람이 이렇게 전락하다니. 반성. 내 딸 가슴에 대못 박을 때는 언제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사위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체면도 없나? 체면 같은 거 다 버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없어. 위자료랑 양육비나 준비해. 하지만 저로서는 그 돈을 내 집안에서 대신 내던지 알아서 해. 우리 딸 인생 망가뜨린 대가는 치러야지.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법원 판결대로만 해. 그때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누구예요?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아니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사위가 떠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사위,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 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여보, 누구였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아내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둘 다 딸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더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위 공무원이었던 사위였습니다. 술집 주인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찢어진 양복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구두는 몇 달째 닦지 않은 듯 흙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고위공무원이었다면서요? 그래. 집안 자체가 엘리트 집안이었대. 근데 바람 피우다 걸려서 쫓겨났지. 양육비와 위자료는 이제 6개월째 연체였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이 술값으로 나갔고 법원에서는 매주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가끔은 채권 추심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준석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적 조치를. 다음 주까지만 꼭 마련해서.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절연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라는 말과 함께 모든 지원을 끊었고 어머니조차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날에 보낸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석아, 넌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다. 우리 가문에서 나가라. 하루는 길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한때 그의 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를 모른 척 지나갔고 그의 인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과장님, 저 박준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이제 시골 읍내의 반지하 월세방이 되었습니다. 독일제 외제차는 10년 된 중고 경차로 바뀌었고 맞춤 정장은 시장에서 산 값싼 양복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져만 갔습니다. 새 휴대폰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서울에서 내려온 실패한 양반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청와대에 드나들던 그가 이제는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외상으로 사 마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박 선생, 외상이 이제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월급 받으면 꼭.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후회와 자괴감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의 책상 서랍 속에는 딸과 하연이의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할 때마다 꺼내보는 사진은 이제 구겨지고 바랬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남은 보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도 월급에서 양육비 압류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검토할 때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이제는 작은 계약서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할 만큼 나약해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어린 딸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사위의 몰락은 계속되었고 한때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이제 먼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만했던 그의 과거는 철저히 무너졌고 남은 것은 후회와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와 아내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너무 아파요. 딸의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진통이 시작되고 새벽 5시 정각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주었을 때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딸을 처음 안았을 때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엄마가 됐네요. 그러게 우리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구나. 아기는 딸을 쏙 빼닮았습니다. 동그란 눈에 오똑한 코, 도톰한 입술까지 어린 시절 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빠, 우리 애기 예쁘죠? 그래, 너랑 똑같다. 퇴원 후 딸과 손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넓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손녀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기 옷이랑 기저귀는 내가 사올게. 여보, 이제 그만 사요. 벌써 얼마나 샀다고. 아내는 투덜거리면서도 손녀의 옷을 고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도 퇴근길에 장난감 가게에 들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똘똘이 할아버지가 또 장난감 사왔네. 손녀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랐습니다. 첫 뒤집기, 첫 옹알이, 첫 걸음마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빠,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해볼까 해요. 그래. 내 인생도 있으니까. 딸은 육아와 함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손녀를 돌보며 딸의 공부를 응원했고, 그는 묵묵히 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녁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고, 딸은 자격증 책을 펴고, 아내는 손녀의 옷을 정리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딸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라린 과거는 이제 희미해지고 새로운 행복이 그들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녀가 돌을 지났습니다. 상처받은 딸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고 아내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퇴직 후 그는 매달 동창회에 나가곤 했지만 사위 사건 이후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도승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손녀 보느라 정신없어. 그래도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잔을 기울이며 그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때 느꼈던 기쁨, 그리고 이어진 배신과 아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뭐 지나간 일이지. 손녀는 잘 크나? 그럼 얼마나 예쁜데. 자랑스럽게 손녀 사진을 보여주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손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 친구들은 그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녀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그는 손녀를 품에 안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딸의 눈빛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동창회 즐거우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술 한잔 했다. 거실에 앉아 손녀와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 작은 손녀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리라고. 할아버지, 내일도 책 읽어주세요. 그래.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매일매일 읽어줄게. 아침 일과를 시작하며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느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여보, 나 많이 늙었죠? 뭔 소리예요? 아직 정정하시구만. 아내의 말처럼 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도 다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살았던 젊은 시절, 자녀들을 키우며 보낸 중년의 시간들, 그리고 이제는 손녀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면접 보러 가요. 딸이 화장대 앞에서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육아와 함께 준비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잘 될 거야. 손녀가 아침잠에서 깨어나 그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손녀딸 잘 잤어. 손녀를 안아들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나이에도 가족의 중심에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비록 몸은 예전만 못하지만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은행에 들러야겠어요. 왜요?
손녀딸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려고요. 아내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마주하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고. 그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공원 가?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아침이면 그의 집은 활기로 가득합니다. 딸은 회사로 출근하기 전 하연이의 아침 준비를 돕고 아내는 도시락을 싸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엄마, 오늘 저 야근이에요. 알았어. 그럼 내가 하연이 유치원 데리러 갈게. 딸은 대기업 인사팀에 취직해 승진도 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워킹맘으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하연이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손녀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행복을 느낍니다.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께 배운 새로운 노래까지. 우리 하연이가 이제 많이 컸네. 매일 아침 그는 하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하연이는 그의 손을 잡고 앞장서서 걷고 딸과 아내는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걷습니다. 때로는 근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소풍도 갑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딸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 날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그들의 일상은 잔잔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연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책을 읽고 딸은 옆에서 회사 서류를 보며 아내는 뜨개질을 합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배경음악이 되어 평화로운 저녁을 만듭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주말 저녁이면 딸은 하연이와 함께 요리를 합니다. 앞치마를 두른 하연이가 엄마를 도와 반죽을 치거나 야채를 씻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연이의 재롱스러운 모습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딸의 이혼 사실 때문에 어색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하연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연이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친척들의 칭찬에 따른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옆에서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또 뭐하고 놀아요? 하연이의 눈망울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는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행복한 미래뿐이라고. 아침 8시가 되면 어김없이 화상통화 알림음이 울립니다. 미국은 이제 저녁 시간. 퇴근한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전 한국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한국말을 깔끔하게 구사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와 활발히 교류하며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주들의 서툰 한국말에 그의 마음은 늘 따뜻해집니다. 첫째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둘째 민서는 1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준호, 민서 많이 컸구나. 아이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화면을 채웁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과학 프로젝트 이야기를, 민서는 발레 수업에서 배운 새로운 동작을 자랑합니다. 아빠,
하연이랑 통화하고 싶대요. 화면 속 손주들이 사촌 동생 하연이를 찾습니다. 하연이는 곧장 달려와 사촌 오빠, 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록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아이들은 마치 옆집에 사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연아, 다음에 우리가 한국 갈 거야. 매주 아들은 아이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옵니다.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준호의 모습,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민서의 영상. 그는 매일 밤 손주들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미국 손주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며느리가 보내준 영상 속에서 준호는 태권도 도장에서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고, 민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번에 추석 때 한국에 가려고 해요. 아들의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얼른 와서 하연이도 만나고. 준호와 민서는 사촌 동생 하연이를 직접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화상으로만 보던 사촌을 실제로 만난다는 설렘에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가면 삼계탕 해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한국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대 기술은 그들을 가깝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보낸 선물 받으셨죠? 아들 내외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국의 부모님께 선물을 보냅니다.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잊지 않고 보내주는 것이 며느리의 특별한 효도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태평양 건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며느리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손주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여보, 우리 복 받은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말처럼 그의 가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이면 하연이의 제잘거림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이면 딸의 퇴근을 기다리며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모입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하연이는 날이 갈수록 더 밝고 씩씩하게 자라났고, 딸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워킹맘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손녀를 돌보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듯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국의 아들 가족과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화상통화로 만나는 준호와 민서는 이제 한국말도 제법 늘어 사촌 동생 하연이와 수다를 떨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딸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하연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아들 가족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 보면서 살 수 있어서 참 좋죠? 그래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칠순을 앞둔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아침에는 하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저녁이면 손주들과 놀아주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빠, 제가 이제는 알아요.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딸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집은 매일이 잔치입니다. 하연이의 웃음소리, 딸의 퇴근 후 이야기, 아내의 맛있는 저녁 식사, 미국에서 들려오는 아들 가족의 소식까지. 작은 일상의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할아버지, 나 커서 뭐가 될까요? 우리 하연이는 뭐가 돼도 잘할 거야. 손녀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을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그의 남은 꿈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바라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